안녕하십니까. 마켓11의 이승원입니다. 자, 키움증권에서 11시에서 12시 반까지 전해드리는 25분이죠. 25분까지 전해드리는 마켓11. 자, 오늘은 이학영 위원님이 부재입니다. 그런 관계로 오늘 저 이승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1월 2일까지는 요 흐름대로 진행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님이 지금 그 출장을 가 계시는데, 출장을 핑계로 해서 지금 휴가를 즐기고 계시다. 연말 휴가를 즐기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북클로징의 흐름이 올해 이제 좀 일찍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외국인들로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은 1000억대거든요. 절대 매매 금액이 지금 1000억대 있으니까 아예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놓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팔지만 않아도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은 양호하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연말까지 뭐 배당에 대한 상승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냥 개별 기업의 이슈, 소소한 이슈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등락에 대한 쪽이 결정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였죠. 어제 이제 어디 시장이 열렸나라고 봤더니 역시 좀 무서운 나라들 시장이 열렸습니다. 중국 시장이 열렸었고요. 러시아 시장이 열렸었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일본 시장이 열렸었습니다. 중국 시장 올랐고 러시아 시장 소폭 상승, 러시아 시장도 급등을 했죠. 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본 시장만 좀 내렸습니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엔화에 대한 쪽, 그러니까 지금 약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관건, 엔화에 대한 약세가 여기서 더 된다라면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다가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있는데, 어쨌든 일본 시장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이겠고요. 일단 일본에 대한 흐름이 좀 안 좋게 나오니까 오히려 우리 시장에 대한 쪽이 좀 돌아 올라오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도 PD님하고도 얘기를 해봤었는데, 뭐 PD님 친구분이 후광통 주식을 샀는데 벌써 뭐 수익률이 좋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니까 중국이 어제 이제 3% 넘는 급등이 있었죠. 중국의 3% 넘는 급등을 보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 자국 기업 해외 진출에 대해서 지금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 소식 같은 경우가 급등할 만한 소식은 아니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국 예대율 규정을 완화하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약 150조 원에 대한 대출 확대 효과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 남자 쇼를 통해서 이 후광통 관련된 종목들, 기업들, 뭐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후광통에 대해서 종목을 직접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면, 내가 그거는 약간 꺼려진다라면, 최소한 그 상해 A ETF 관련된 그런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쪽 잠깐 이슈 한번 볼 텐데요. 뭐 뉴욕 시장에 대한 쪽들 뭐 역시 바이오 그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이제 나스닥 약세를 이끌었었는데 반등이 됐었고요.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 여파로 인해서 약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유가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변동성에 대한 쪽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냥 55불대 중심에 대한 50불과 60불 언더 58불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에 대한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안정화 돼가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나타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지금 이 흐름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유가에 대한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박스권에 대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유가만 안정이 돼도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가 박스권의 러시아 같은 경우가 반등을 계속하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우디가 이제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뭐 사우디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가에 대한 흐름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모멘텀에 대한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 그 시장에 대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그 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역시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오늘도 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오픈되는 건 아니고요. 독일 시장 같은 경우도 휴장을 하게 되고, 이탈리아 시장 같은 경우도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소폭 조정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프랑스 쪽 같은 경우가 실업률에 대한 쪽이 급증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오면서 프랑스 시장에 대한 조정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 살펴봤는데, 특징주라는 것도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그 절대 매매 금액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대로 관망하는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겠고, 다만 이제 그나마 좀 특징주 찾아본다라면은
그 KG 모빌리언스 뭐 핀테크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조정이 좀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페이에 대한 쪽이 활성화되게 되면 이제 LG에서 KG 모빌리언스와 이제 이쪽 같은 경우를 갖다가 좀 이쪽에 포지션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이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조정이 있었는데 KG 모빌리언스가 카카오페이가 좀 플레이를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좀 특징주인데 어쨌든 핀테크 관련된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죠. 이 핀테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들 계속해서 그동안에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를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한국 사이버 결제 이후 이제 KG그룹들도 좀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KG그룹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KG그룹의 곽재선 회장님이죠. 이 곽 회장님이 사실 KG그룹의 모태가 뭐냐면 이제 경기화학입니다. 경기화학이 어디냐면 이제 KG케미칼이거든요. KG케미칼이 이제 인수를 해서 뭐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그 다음에 뭐 이데일리도 인수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인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 곽 회장님이 이 KG그룹도 이 M&A로 커온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M&A가 이제 그 큰 이슈가 됐을 때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쪽들, 뭐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인수가 하는 건 나쁜 건 아니겠지만 너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아마 KG그룹에 대한 쪽을 바라보는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KG그룹 사업에 대한 내용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룹에 대한 인수 리스크 이런 것들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투자에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특징 주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이번 주 주요 이슈, 물론 이제 하루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주요 이슈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키움증권에 좀 역병이 돌고 있는데 그 역병을 딛고 일어서신 김순영 앵커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하이라이트 코너인데요. 외부 출연자를 모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부 출연자 중에서 박계성 본부장님 이후로 지금 마스크가 가장 훌륭하신 최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자, 일단은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욱입니다. 네네. 예. 이 최욱 대표님 지금 하시는 일이 예. 일단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웃소싱 업체에 일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자동차 쪽에서 일을 하셨었고. 예. 근데 이 자동차 쪽이 예. 아주 좋아하시잖아요. 예. 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본인 사비를 들여서 네. 두바이까지 가셨나요? 네, 두바이까지 가셔서 시승식을 하시고 예. 돌아오시고 예.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계속해서 취미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 취미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복받은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욱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국내 자동차 블로그 탑10 안에 드시는, 근데 감히 저는 탑10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탑3 안에 드시는 최고의 블로거, 그리고 최고의 이 자동차 전문 칼럼니스트라고 이제 불러드리고 싶은데, 최욱 대표님을 모시고 왜 모셨느냐?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직접 시승을 하고 또 오셨고요. 이 자동차 업계 전반에 관련된 따끈따끈한 소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나타 하이브리드 타보셨죠? 예. 소감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지금 네네. 차를 받아서 타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차가 전작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전작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난 소나타에 비해서? LF 소나타에 비해서. YF에 비해서 지금 나온 LF가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외에도 그냥 기본적인 차 자체가 잘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LF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소비자들은 그랬어요. 엔진 스펙이 약간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엔진은 그대로고 껍데기만 바뀌었다. 뭐 이런 평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LF를 실제 타보니까 그 자동차가 퍼포먼스 부분에 있어서 엔진 외에 변화를 줌으로 해서 퍼포먼스가 얼마만큼 어떻게 변화했는지 좋은 예가 LF라고 보거든요. 좋은 예가 LF다. 한번 그 LF 계속 말씀해 주시죠. LF 영상도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LF 연비 측정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측면에서 퍼포먼스가 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기본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광고에서 뭐 서고 돌고 뭐 멈추는데 뭐 신경 썼다 그러는데 실제
제가 예전 YF 소나타를 탔을 때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좀 네네. 국산차 특유의 그런 꿀렁꿀렁한 그런 네네. 느낌도 있었고 가다 서다 할 때 약간 껐덕껐덕거림도 예, 있었고 예. 근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잡아줬고 실제 감성 품질도 많이 좋아졌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부분에 있어서 예. 얘기를 해보면 제가 며칠 전에 그 프로덕트 매니저, 그 하이브리드 프로덕트 매니저분이랑 얘기할 네.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전 YF 모델이 과정 중에 있었다면 네. 현재 LF 같은 경우에는 완성 단계에 있는 완성 단계에 있는 차량이다. 차다. 그러면서 예전 YF가 기존 YF에 하이브리드 기술을 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지금 LF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개발 단계에서부터 하이브리드만을 위해서 신경을 썼고 예를 들어서 뭐 에어로다이나믹 그 공기 역학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디자인을 하고 그 부품 부분에 있어서도 네네. LF만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그 프론트 그릴 있잖아요. 네네. 자동차 전면부 프론트 그릴에 공기 유입 제어 장치를 넣어서 필요할 때는 그릴을 막아가지고 네네. 공기 역학적으로 뭐 빼내구나. 이렇게 잘 받게 하고 네. 이제 엔진을 시켜야 될 때는 그거를 자동적으로 열어서 이제 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세부적인 데 신경을 썼네요. 네, 예. 하이브리드만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게 좀 궁금한 게, 근데 이 지금 연비가 보게 되면은 이 한국차에 대한 항상 논란에 대한 쪽이 뭐냐, 뻥연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뻥연비 논란인데 이번에 하이브리드 연비가 지금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얘기한 거는 뭐 복합 연비 18km 정도 얘기하는데 연비는 뭐 잘 나옵니까? 연비는 제가 시내에서 지금 아직 고속도로 주행을 못 했거든요. 네네. 근데 시내 주행만? 예, 시내 주행을 위주로 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네. 싶냐면 현대 하이브리드 기술이 네네. 좀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 네네. 기존 유명한 게 이제 캠리 하이브리드잖아요. 네네. 경쟁차로 네네. 잡히는 게 캠리고.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왜 나오냐 하면 제가 화면에 잠깐 띄워놨는데 네. 그 하이브리드 기술이 다르다고 예. 해요. 화면을 이쪽으로 좀 넘겨주시면 이쪽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화면을 이제 끌어갖고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예, 네네. 예. 네네. 요게 네, 화면 좀 잡아주시죠. 예, 네. 현대에서 저기 브리핑하면서 알려준 자료인데 네.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 구조를 보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캠리 하이브리드로 보시면 네네. 되고요. 오른쪽을 소나타 하이브리드로 보시면 되는데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중속 구간 그리고 네네. 시내 밀리는 네. 구간에서 굉장히 장점을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속 구간 중고속 구간에서. 예, 그런 데서 이제 장점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어떻게 보면 저가 생각할 때 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한국 시내에서 네네. 주로 탄다 그러면 캠리 하이브리드가 우수한데 네. 뭐 서울에서 지방에 산다거나 아니면 네. 외곽에서 서울로 출근한다거나 혹은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이 긴 도로가 많은 네네. 국가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에서는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이 예.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 가격이 저도 이제 물어봤더니 한 3,300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LF에 비해서 그러면 예. 이 연비를 감안했을 때 소나타 하이브리드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는 워낙 가격이 많이 비싸요. 네, 맞습니다. 4,400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내년에 혹시 도요타가 가격을 한 500만 원 정도 네. 다운 시킨다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택을 한다면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네. 근데 LF하고 기존의 LF와 LF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놓고 봤을 때 네.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십니까? 전문 자동차 이 매니아로서 어느 쪽이 더 맞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 개인적인 네네. 의견은요. 기존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전 출력의 아쉬움을 좀 느꼈어요. 기존의 LF 소나타는 출력의 아쉬움을 느꼈다. 예. 네. 그 저중속 구간에서는 괜찮은데 상당히 괜찮은데 네. 100km 넘어가면서부터 뭐 추월을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출력이 딸리는 예,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외려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기존 2.0 GDI 플러스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네. 중량이 무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속 영역에서 그 기존 네. 가솔린 모델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매력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이제 좀 내구에 좀 네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부분에 왜냐면은 그거 뭐 배터리 나중에 그 교환하게 되면은 그거 예. 돈 들어가고 그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예.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대 관계자들을 만나면 네네. 계속 질문을 많이 했는데 네.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하이브리드 계통에 대해서 네. 10년, 네. 20만 킬로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다. 10년 20만 킬로. 예, 이 문제가 생기면. 네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건 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내구를 자기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에 네. 대해서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만약에 저한테 네. 그냥 기존의 LF 소나타냐 네. 하이브리드냐고 물으면 네. 하이브리드를 좀 더 기다려서 혹시 할인이 많이 되면 네네. 예, 할인이 더 되면? 예. 하이브리드가 계속 그래왔거든요. 현대차가 좀 기다리면 잘 안 팔리니까 할인을 많이 더 해줘서 팔고 지금 뭐 K5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해서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K5 하이브리드하고 LF 하이브리드하고 뭐 그 차이가 있는 겁니까? 비슷한 거 아닙니까? 플랫폼 같은 건데?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 기술이 이제 YF랑 LF랑 타보니까 네. 전작도 타봤었거든요. 네. 근데 훨씬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EV라는 전기 네네. 에너지 개입이 네. 예전 거보다 훨씬 많이 이제 더 많이 들어옵니까? 개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고속 주행 시에도 네. 중간중간 이 엔진에서 네. 전기 모터로 배터리로 충전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훨씬 이 전기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 한번 그 이학년 위원님 오시면 위원님 모시고 그 저희가 카메라를 하나 산 게 있어요. 실내에서 찍을 수 있는 거. 그걸 샀는데 그걸 갖고 한번 한번 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태워주시죠. 그래갖고 얼마나 정말 좋아졌는지 한번 느끼는 영상을 다시 한번 여기서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그럼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제가 한 1년 6개월 동안 현대차를 디스해 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고장력 강판 때문에 고장력 현대차 제네시스 나올 때부터 이제 그 고장력 강판 늘려갖고 이게 계속해서 연비가 이거 뭐냐 라는 것 때문에 엄청 많이 디스했었거든요. 딴 데는 다 연비가 다 좋아지고 차가 가벼워지는데 혼자 무거워지고 연비는 신차가 나왔는데 더 떨어지고 이 고장력 강판에 대한 논란이 되게 시장에서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동차 매니아 어떻게 보십니까? 매니아로서. 그게 아마 작년 12월쯤에 신형 제네시스가 나왔을 때부터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건데 저도 사실 그 제네시스가 나오기 전까지 현대차를 많이 디스를 했거든요. 차답지 않은 차를 만드는 것 같다. 근데 신형 제네시스를 딱 타보고 나서 격의 상승 같은 거를 느꼈어요. 기존보다 훨씬 좋아진 거를. 그랬는데 그 초고장력 강판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 맞아야 될 매를 맞은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야 될 매를 맞았다. 언젠가 맞아야 될 매를 맞았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기존에 이제 고객들한테 뭐 쿠킹 오일, 흉기차, 그렇죠. 쿠킹 오일 차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흉기차라고 그러고 많이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 부분을 언젠가 해결을 해야 됐고 보강을 우리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됐고 또 이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시장에서 이제 스몰 오버랩 테스트라는 가장 가혹한 테스트를 이제 올해부터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다 하거든요. 그거를 또 이제 감안을 했어야 됐고 이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초고장력 강판을 썼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전은 신경을 썼지만 어떻게 보면 무게가 늘어나니까 경량화에 대해서는 그 이슈는 잡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연비로 놓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무게가 그렇게 늘었는데 연비가 사실 거의 감소한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비가 사실은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기는 한데 무게가 늘리다 보니까 이게 연비가 감소되는 효과. 그런데 그러면은 이 궁금하게 그럼 고장력 강판에 대한 쪽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이제 신차 하나 더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티볼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많이 팔릴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그 신차가 나오면 많이 팔릴 거다 안 팔릴 거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가지면
한 10중에 8대는 맞추는 것 같아요. 네네. 어렴풋하게. 네네. 근데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잘 팔릴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네. 그럼 가격이 보통 관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가격이 관건이다. 예, 근데 이번에 가격이 공개된 걸 보니까, 반응을 보니까, 여론 반응을 보니까 괜찮다는 의견이 네네. 많아요. 네네. 거기에 제가 동정표도 좀 있나요? 그런 것도 아무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네. 코란도 씨가 처음 나왔을 때 네네. 깜짝 놀랐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실내를 딱 보니까 네. 한 세대 전, 한 3, 5년 전에 나왔을 법한 그런 디자인. 실내를 가지고 네. 이걸 신차라고 딱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많이 팔릴까 싶었는데 그게 또 어느 정도는 팔렸어요. 제 네네. 생각보다. 네. 그리고 그란투리스모라는 차종을 내놨는데 네. 그것도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 저기 성능 면에서 보면 네네. 좀 이거는 인상적인 부분이 없다 싶었는데도 뭐 세제 혜택이나 뭐 실용성 부분에서 주목을 받아서인지 그것도 꽤나 팔리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티볼리는 디자인도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 네네. 가격도 괜찮다고 가격도 하고 괜찮다.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많이 팔리지 않을까. 많이 팔리지 않을까. 예. 그러면 티볼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예, 예. 가격대가 티볼리가 지금 한 1,600에서 2,500 사이인가요? 2,300 정도 사이인데요. 2,300 사이. 예, 굉장히 사회 초년생 분들이 네. 남자분들이 많이 탈 것 같은 그런 차인 것 같아요. 네, 그럴 그렇지 것 않습니까? 같아요. 예, 왜냐면 젊은 층에서. 1,600이면은 뭐 그 옵션 별로 안 넣고 그냥 그렇게 해갖고 사서 굴리는 게 네. 사실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초년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회초년생들을 노리는 그런 엔트리카 모델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가장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차종별로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에서 예. 가장 차종별로 이게 갑이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이렇게 다 타보니까 예. 지금 최욱 씨 같은 경우 대부분의 모델을 다 타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그래도 갑인 것 같다라는 그 뭐 국내외 모델을 다 통틀어서 네. 이게 갑인 것 같다라는 그런 차종들 하나씩만 공개해 주시죠. 이게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이게 제가 예. 주변에서 네네. 듣는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우신 것 중에. 차를 추천해달라는 네네. 얘기가 가장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차라는 게 개인적인 나이나 성별, 연령, 네네네. 뭐 사용 용도, 네네. 또 운전 스타일, 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에 네네.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예. 20대 네. 차 주로 혼자 타고 네. 운전하는 거 좋아하고 네네. 뭐 이런 분들한테 미니를 추천을 하면 네. 별로 불만이 없어요. 네네, 근데 그렇죠. 뭐 네. 3, 40대 주로 네, 뭐 가족들하고 같이. 서너 명 타고 네. 차는 무조건 안락해야 되고 좀 조용해야 되고 저 편해야 같은 되고 사람. 예, 네. 그런 분들한테 미니를 추천한다. 그럼 욕 먹죠. 예, 욕 먹죠. 제가 아무리 좋아도. 네. 그래서 처남차 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가장 네. 어려운 부분인데 굳이 추천을 하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탠다드로 네, 좀 스탠다드로. 추천되는 차종이 보통 중형차였었거든요. 근데 네. 요새 추세가 그 중소형 SUV로 많이들 넘어가죠. 예, 많이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 판매 그 포션을 봐도 그쪽으로 네. 많이 넘어가고 그래서 중소형 SUV의 비중이 늘어난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티볼리도 어찌 예. 보면 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마음에 드는 차를 네. 연말이나 뭐 연초나 이런 네. 할인율이 클 때 역시 가격이군요. 예, 싸게 사는 게 네. 가장 가성비 좋게 타는 비결이 네. 아닐까. 역시 예. 할인을 받아라. 예. 역시 이게 가장 큰 예, 그거였군요. 예, 예. 그러면은 또 이제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사실 우리가 자동차 타면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타이어. 그렇죠. 타이어를 외제를 꼭 고집을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외제를 좀 고집을 예, 하시는 예, 편입니까? 예, 그 예.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좀 그 평판- 블록블록 미쉐린? 뭐 그것도 있고요. 네, 네. 기존에 차에 박혀 있던 거를 저는 네. 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존에 예. 초창기에 나올 때 그거요? 예. 그래서 거기 동급을 맞는 타이어를 찾으면 또 이제 수입 타이어를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데 네. 일단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네. 차를 출고한 이후에 네. 가장 적은 투자로 네.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임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투자로 가장 큰 효과를 본다. 예, 내 차가 좀 승차감이 이상해, 네네. 뭐 핸들링이 이상해 했을 때
타이어를 그에 맞게 뭐 용도에 맞게 바꿔주면 네. 내 차가 이랬었어라는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생각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네.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야 타이어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었어 이러더니 네. 타이어를 자기가 요번에 큰맘 먹고 좀 한 짝당 뭐 30-40만 원짜리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기존에는 그거보다 훨씬 싼 거였는데 네네. 그런데 야, 내 차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보일 수가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네. 한타, 금타, 넥센 타이어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모델이. 예. 그래도 요거는 조금 많이 비슷하더라. 아. 외제랑 많이 비슷하더라 하는 타이어가 있습니까? 어디 제품이 그런가요? 그거를 저보다도 이제 네. 그 레이서 분들한테 예. 물어보면 좀 확실할 것 같아서 제가 아무래도 질문지를 받기 전에 네. 한번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한국 타이어가 그래도 그래도 해외 브랜드 자동차 브랜드 자체에 OEM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네. 많은 브랜드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금호는 딱히 뭐 좋고 싫고가 없고 네. 넥센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까? 별로? 넥센 네. 뭐 말을 하면 뭐 명예훼손이나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품에 대한 쪽을 보고 이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뭐 개인적으로 이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시청자분들 들으시고. 네. 어떤 레이서의 말에 따르면 뭐 경기 중에 뭐 타이어가 좀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넥센 쪽은 좀 조금은 비선호하는 것 같고 한타를 주로 한타를 좀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넥센 같은 거는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싼 맛에 저기 타이어 바꾸러 가면 많이들 이제 찾으시는 것 같고 싸기는 싸더라고요. 넥센 타이어가. 가격에 대한 역시 싼 이유가 있었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타이어까지 알아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불스 원샷 이런 거 있잖아요. 엔진 첨가제. 이거 한번 넣어보면은 당장 넣었을 땐 좀 그런 것 같아.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게 꼭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효과 있습니까? 넣으십니까? 효과 있느냐를 떠나서 넣으십니까? 넣어본 적은 있습니다. 넣어본 적은 있습니까? 사용하시지는 않습니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그 한국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최욱 대표와 함께 지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동차와 관련돼서 현대차에 대한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뭐 T-Volt SUV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경향이 시장에서 있다라는 트렌드를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 있었고, 타이어 쪽에서는 우리가 이 타이어 쪽 해외에 대한 이제 수출을 하는 쪽이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검증받은 쪽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자동차 내년에 좀 시장, 물론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말도 많고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2부에는 이슈 돌직구 계속해서 LG전자가 왜 벤츠와 또 콜라보를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시스코에서 5년 후에 사물 인터넷 기기가 500억 개로 이제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서 무엇이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메이저 리포트 시간에는 신영증권의 신흥기계,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현대그린푸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계약이 없는 30초가 지금 방송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12시부터 방송인데 지금 시각은 11시 59분 3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소나타 하이브리드는요, 지금 약속을 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리카메라가 지금 있죠. 리카메라가 있는데 그 리카메라를 가지고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실내 영상,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주행 영상을 찍어서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다 약속을 드리겠고, 오늘은 이 최욱 대표가 나오셔서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쪽을 체크를 해주셨다라면, 이분 같은 경우도 주식을 해보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상현 대표를 모시고 게임 개발을 하셨던, 지금 작년 연초에 나오셔서 올해는
컴투스가 그래도 잘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마지막 인사로 나가시면서 해주셨던 이 컴투스가 올해 대박이 났었죠. 그래서 이 게임 업황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G스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게임 업황에서 어디가 또 이렇게 좀 괜찮게 플레이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좀 핫한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위메이드라든가 액토즈 소프트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중에서 혹시 제2의 컴투스가 될 수 있는 기업들, 아니면 제2의 웹젠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뭐 김성훈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1월 2일은 이석준 대표가 또 이번에는 크로아티아 여행을 갔다 왔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제 이 여행 업종, 크로아티아 이제 지금 연말 여행을 가 있는데, 이 크로아티아 갔다 와서 또한 이제 뭐 식품업계 트렌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여행 또 관련된 소식들, 이런 것들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학년,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이학년 위원님이 또 복귀하셔서 같이 방송을 하겠고요. 연말 연초 특집으로 외부 그 전문가라 그러면 좀 그렇고, 외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쪽을 모셔서 그 업황에 대한 트렌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시장 열도록 할 텐데요. 연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보통 1월 달이 되게 되면은 12월 달엔 산타 랠리가 없었죠. 그럼 1월이 되게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산타 랠리가 아니라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회자가 되는데, 과연 1월 효과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1월 효과가 되면은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수익률을 많이 비트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역시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다우 18,000원 잊어라. 이제는 스몰캡이 달릴 시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몰캡이 달릴 시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보게 되면은 지금 평균적으로 시즌별로 그 패턴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1월 달에 항상 이 소형주가 S&P를 갖다 중대형주에 대한 쪽을 수익률을 이제 비트하는 이제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됐던 우리가 됐건 이 1월 효과라는 부분에 대한 쪽들은 역시 연초에 항상 기대감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중소형주 쪽에 좀 더 많이 집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러셀 2000, 그러니까 1월 효과에 대한 쪽도 보게 되면은 러셀 2000에 대한 쪽이 지난 25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에 대한 쪽을 가져다 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 여기 이쪽도 뭐 정책 기대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신년이 되게 되면 새로운 어떠한 시장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소형주에 대한 어떤 그 수익률을 좀 더 끌어올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몰캡 제뉴얼리 뭐가 이제 좋은 그런 쪽을 보게 됐더니 어느 쪽이 좀 좋을 거냐, 그죠? 지난 10년 동안 이제 가장 평균적으로 리턴이 좋았던 수익률 쪽을 보니까 파락셀, 얘가 이게 뭐 하는 애냐면은 이 파락셀이 그 바이오 제약 서비스 회사입니다. 파락셀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이트브릿지라고 해갖고 지금 이제 벌크 선사. 에 대한 쪽. 근데 내년에는 벌크가 과연 좋을지, 과연 그 10년 안에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통계니까요. 어쨌든 간에 통계니까.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레이놀드 그룹이라고 해갖고, 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쪽 같은 경우도 주택 건설 업체거든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뭐 파락셀이나 아니면은 이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그 잠시 후에 뉴스를 보게 되면 왜 이 건축자재에 대한 쪽에 대한 수요가 내년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중소형주에 대한 쪽이 좀 더 1월 효과에서 유리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들 여전히 반영하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을 주목해야 될 주식 3선이라는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스몰캡 말고 미드캡,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미드캡이 내년에는 빛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주식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특히 이제 뭐를 근거로 하고 있냐면 이 유가 하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미드캡 주식들에 대한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 하락에서 빛낼 수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이 제트블루라는 항공사, 그죠? 이 제트블루라는 항공사가 역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밑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은 제트블루 말고 이 PPC가 어딘가요? 지금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필그림이라는
이 돼지고기, 제트블루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또 밑으로 쭉 보게 되면은, 필그림이라는 돼지고기나 아니면 닭고기 만드는 이런 그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텐데, 이런 쪽들이 내년에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왜 좋아지는 거에 대한 쪽은 아직까지 뭐 그 내용에 대한 쪽은 좀 더 이제 읽어봐야 될 텐데, 뭐 지금 뭐 중국에서의 뭐 돼지고기 소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내년에 미국에서도 이런 쪽이 좀 더 식료품 업체들에 대한 쪽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언급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유가가 하락을 해서 미국 가계에 대한 소비가 증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가계 소비 여력에 대한 쪽이 증대하기 때문에 이런 가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바꾸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미국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주택 지표에 대한 쪽들도 이제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난번 뭐 주택 판매에 대한 쪽은 좋지는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가구 쪽에 대한 수요, 이 주택 건자재에 대한 수요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양호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 뭐 이케아가 뭐 시장에서 좀 이슈로 들어왔다라는 거, 그거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미국에서 조류 독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하림에 대한 쪽, 물론 하림이라든가, 하림이 100%인가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림 같은 경우가 뭐 에스텍스 페노션에 대한 인수에 대한 그 부분을 바로 이렇게 또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에스텍스 페노션 인수 이후에 오히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도 좀 육계 쪽에서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첫 번째 이제 뭐 여전히 뭐 유가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그 대형 항공사 쪽보다는 여전히 이제 LCC 쪽들, 저비용 항공사 쪽에 대해서 여전히 좀 우리도 좀 유효하게 볼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외 뉴스에 대한 쪽은 좀 살펴봤고요. 지금 다음 이어서 바로 메이저 리포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메이저 리포트 코너입니다. 이 메이저 리포트 코너에서 그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오늘 나왔어요. 근데 오늘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그 연말에 주목해야 되는 배당주라는 주식을 오늘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아주 급하게 썼다는 얘기죠. 이거 내용을 아주 급하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도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신흥기계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목표 주가가 21,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연말에 주목해야 되는 배당주를 26일 날 썼다는 얘기는 오늘 사란 얘기죠. 오늘 사라라는 이제 내용의 이제 보고서인데, 왜 이런 내용을 썼는지 상당히 이제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이라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리포트를 좀 봐봤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니까 5.1%의 시가 배당률을 기대한다.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에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5.1%의 시가 배당률을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1월 달에 상당히 고생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는 얘기죠. 1월 달에 고생을 하고 2월 달, 뭐 3월 달까지 해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회복을 하는, 그럼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가 배당률 5%에 대한 쪽을 가지고서 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 다만 내가 단기 투자자가 아니고 장기 투자자라면 이 5.1%라는 수익률에 대한 쪽은 너무나 이게 매력적인 그런 수익률이죠. 내가 어차피 적금 들고 있느니 차라리 이런 신흥기계 같은 종목에 대한 쪽을 보고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신흥기계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5%의 주식 배당과 함께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그러면 실적이 안 좋으면 주식 배당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잖아요. 근데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당뿐만 아니라 실적도 알파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주에서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은 수주 6개월에서 1년이 걸쳐서 인식됨을 감안한다면 올해 급증한 신규 수주 물량이 매출로 인식되는 4분기 이후의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인 영업이익 40억을 기록할 전망이다라는 얘기니까 내년도 실적 발표할 때쯤 되게 되면 배당락을 당해도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기계 장비 관련돼서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머징 국가들의 자동화 장비 수요에 대한 증가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 자동화, 여기 그죠? 물류 자동화,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얘기고, 이머징 국가 1위 기업의 지속적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신흥기계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흥기계에 대한 쪽에 대한 2015년도 예상 그 2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가 어떻게 계산됐니? 라고 봤더니 어떤 기준이냐면은 예상순이익에서 2015년도 예상순이익에 타겟 PER 11.5배를 적용했다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2만 원이라는 주가도 목표 주가도 아주 무리하게 설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형에서 신흥기계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이겠고요. 매출액에 대한 증가량을 보게 되면은 올해는 거의 그 작년에는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좀 의미 있게 증가를 했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매출액에 대한 증가세에 대한 쪽을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신흥기계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 신흥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주가 회복일, 그죠? 2013년도에 실적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은 2주 안에 회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안에는 바로 회복이 됐고요. 11년도에도 보게 되면 바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이 회복력에 대한 쪽도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측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당락을 노리는 전략이라면 이 신흥기계 같은 기업들에 대한 쪽도 역시 나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그린푸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인데요. 이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별로 이학영 위원님이랑 같이 이제 디스를 계속해서 했던 이학영 위원이랑 같이 디스를 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죠. 왜 디스를 했느냐? 기업이 나빠서 디스한 건 아닙니다. 같이 밥을 먹는 점심을 먹는 곳에 현대그린푸드가 제공하는 곳을 갔는데 가격을 1,000원을 올렸어요. 가격을 1,000원 올리고 반찬 하나 더 줬어. 그리고서 1,000원을 올려갖고 야 이거 무슨 뭐 행포도 아니고 현대그린푸드 잘 먹고 잘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쪽이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현대그린푸드가 주가가 역시 그때 반짝 오르고 역시 오르지 못했네요. 네. 현대그린푸드 근데 주가가 그렇다고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그냥 없는 그냥 횡보하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인데 횡보를 했던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과연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쪽인데 이 현대그린푸드가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백화점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기업들 어딥니까? 뭐 제일모직이라든가 SKCNC라든가 삼성 SDS 뭐 이런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지주회사 왜 어떤 지주냐라고 이렇게 쭉 그림을 보게 되면은 밑으로 쭉 한번 내릴 텐데 이게 지금 그림이 되게 작게 나와서 아마 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현대그린푸드가 가지고 있는 지분 관계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현대그린푸드를 정점으로 해서 현대백화점 가지고 있죠. 현대 ANI, 뭐 현대드림투어, 금강 A&D, 현대LED, 지금 보게 되면 현대 HCN, 현대홈쇼핑,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현대 HNS, 현대 리바트, 현대 캐터링 시스템, 현대 푸드 시스템. 지금 보게 되면은 현대그린푸드가 지금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사업지주 회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대그린푸드인데, 이 현대그린푸드 역시 이제 앞으로 이 지분 가치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을 언급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쪽의 그 모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순하게 지분 가치 때문에 자회사가 잘한다, 뭐 20% 미만 자회사는 잘해도 의미가 없죠. 연결 재무제표 이익으로 잡히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잘하고 있는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가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좋아지고 있느냐? 지금 보게 되면 단체 급식 시장에서의 구조적인 변화. 여기가 지금 계속해서 단가를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식자재 유통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좋은 그 실적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1,000원을 올렸으니까 올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정용 식자재 유통 부분에 2015년도 판교 백화점 신규 출점이 지금 판교에 백화점 신규 출점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김포 송도에 출점이 예정되어 있어서 내년에 매출이 올해 이제 송도에 출점이 된 게 내년에 매출로 성장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도 빠른 성장에 대한 쪽은 아니지만 지금 보게 되면은 매출액에 대한 쪽이 올해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성장에 대한 쪽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현대글로비스처럼
그러니까 꾸준한 성장에 대한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에 대한 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캡티브 마켓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켓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반드시 들어올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 같은 기업들, 현대그린푸드 같은 기업들, 만약에 시장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망가져서 주가가 빠졌을 때, 이거는 어떻게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회복하는 주식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그런 기업이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당장은 그렇게 큰 매력은 없지만 만약에 시장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어떤 리스크가 좀 불거졌을 때 밀리게 되면은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주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설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오미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2%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샤오미의 영업이익률이 2%, 1. 몇 %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이제 물량 공세로서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뒤늦게 정신을 차려서 갤럭시 G4, G3 상당히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여전히 그 아쉬운 거는 예전에는 탑3 안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탑5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그런 스마트폰, 아니면 그 핸드셋 제조 기기 업체였죠. 근데 이제는, 최근에는 이 탑5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냥 ETC, 기타 등등에 지금 포함이 되는 업체가 돼버렸는데, G3가 반응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도 득보 취급을 지금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LG전자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쪽을 이렇게 쭉 찾아봤거든요. G4가 나온다고 해서 LG전자에 대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점유율에 대한 쪽을 만회하지 못하면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어제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가 구글하고 계속해서 무인 자동차 부품에 대한 쪽 개발을 한다라고 했는데, 벤츠에서 LG전자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무인 자동차에 대한 핵심 부품에 대한 개발에 나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벤츠의 파트너로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 공동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G전자가 주가가 이제 크게 물론 싸요. LG전자에 대한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려면 이 자동차와 관련된 매출에 대한 쪽이 나오는 시점에 대한 쪽이 지금 LG전자가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누굽니까? 카메라 누가 만들겠습니까? LG 이노텍에서 공급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LG 이노텍에 대한 턴어라운드 시나리오에 대한 쪽도 LG 전자와 함께 더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뉴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만큼 또 벤츠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의 어떤 기술력에 대한 인정 이런 것으로 좀 봐줄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역시 납품받는데도 충분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뉴스로 한번 볼 텐데요. 시스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시스코에서 나온 얘기인데 사물 인터넷 기기에 대한 얘기. 최근에 이 사물 인터넷 흐름들 상당히 좋았죠. 파이어링크 같은 경우 아주 좋았고요. S넷 같은 경우 S넷은 100%인가요? 한번 봐야겠네요. S넷이 100%인지 100% 아니네요. S넷 같은 경우도 주가가 4,000원대에서 9,000원 거의 100% 가까이 한 달 안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사물 인터넷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양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사실 실체가 없는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사물 인터넷을 두고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5년 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진입 단계에 있는 업종이라는 얘기죠. 진입 단계에 있는 업종. 그러니까 보통 진입 단계에 있는 업종은 어떻게 됩니까? 고퍼를 받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퍼를 받게 되죠. 종목들이. 그죠? 저퍼를 받게 되는데 이때는 주식을 하게 되면 재미가 없죠. 그죠? 고퍼 구간에 들어가서 저퍼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장에 대한 쪽이 신규 산업에 대한 쪽이 이제 성장이 돼서 성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전형적인 투자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실적을 갖고서 얘기하기보다는 어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쪽, 그리고 어디가 이제 확실한 라인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쪽인데, 산업에 대한 쪽이 확실하게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시스코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미국 주식을 하게 되면 여전히 저는 퀄컴을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퀄컴 같은 경우는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그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에 대한 규약에서 이 퀄컴에 대한 그 언어를 퀄컴에서 제시하는 통신 규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새로 만들기에는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퀄컴이 만들어 놓은 이 그 통신 규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퀄컴에 대한 쪽이 사물 인터넷 시대에도 여전히 좋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퀄컴에 대한 쪽도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이 시스코가 또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내용이 될 텐데, 2020년까지 앞으로 2020년까지 늘어날 사물 인터넷 기기의 개수가 약 500억 개라고 합니다. 500억 개라고 하면은 정말 뭐 감이 잡히지가 않는데, 우리 인류가 몇 개죠? 인류가 뭐 60억인가요? 60억이라고 치게 되면 한 사람당 치게 되면 약 9개? 뭐 대충 약 10개 정도, 10개 정도에 대한 쪽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사물 인터넷 기기에 대한 쪽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오는 이제 그런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2020년에 500억 개에 대한 사물 인터넷 기기 개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는 전자제품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이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고 있다. 모든 제품이 통신을 한다라는 쪽으로 해서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안경을 쓰던, 아니면 내가 옷을 입던 이런 것들이, 아니면 내가 지금 시계를 차던, 아니면 내가 뭐 헬스케어 밴드를 차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네트워크가 지금 이제 연동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글에서 구글 글라스를 개발한 16명의 애플리케이션 그 사업자 중 9명이 중도에 프로젝트를 포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구글 글래스에 가해지는 보안 때문에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포기를 했다.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중에 9명이 지금 포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 보안에 대한 쪽이 많이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보안 관련주에 대한 쪽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도 테마성 수준에 좀 머무르고 있는데, 이것들이 보안 관련주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볼 필요에 대한 쪽이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스마트 조명, 그죠?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 이제는 뭐 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타거든요.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타고, 스마트폰으로 편의점에 가서 결제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지하철도 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으로 문 열고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잠잘 때 스마트폰으로 조명 끄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밖에서 내가, 밖에 나왔다가 가족끼리 나왔다가 들어가기 전에 한 20분 전에 보일러를 온도를 더 올려놓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냉장고에 내가 이제 장을 보다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뭘 봐야 되지 하고 냉장고 연결이 돼서 뭐가 부족한지 보고 그걸 채워넣겠죠. 그 다음에 내가 자동차도 뭐 외부 주차장에 이렇게 세워놨으면은 미리 시동을 걸고 공회전은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지금 불법이니까, 벌금을 물죠. 근데 이제 요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열선을 켜놓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시대에 대한 쪽이 멀리 있지 않다. 우리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접근에 대한 쪽들, 시각에 대한 쪽을 내년 연초에도 계속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마켓 11, 1부, 2부 여기까지 달려왔고요. 이학영 위원님 없이 혼자서 그 진행이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스페셜 게스트들을 모셔서 산업에 대한 현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트렌드에 대한 쪽을 좀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지금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